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드디어 3월 15일 날 드디어 한미 FTA가 발효가 됩니다. 아마 지난 2006년 7월이었죠. 협상이 시작된 게 참 그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앞에 참 얼마나 깊이가 깊을 줄 모르는 강도 있고요. 또 높은 산이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자, 이제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FTA 문제 존폐를 놓고서는 그야말로 연일 뜨겁게 양쪽 여야가 대치하고 있죠. 야권은 제재 협상이 안 되면 차라리 폐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높고요. 또 여권은 무책임하다라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총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FTA, 한미 FTA 운명이 또 달라지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자, 뭐 여러 번 토론을 했지만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 좀 뭔지 한번 좀 진단을 해보고요. 또 발효를 앞두고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 오늘 두 분 좀 말씀 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패널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이화여대 법과대학에서 최원목 교수님, 우리 국제통상법 전문이시고요. 또 각국 FTA 체결 과정에서 외교통상부 자문 역할을 해주신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자,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른쪽에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의 백일 교수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백 교수님은 한미 FTA의 그 이 균형점이 깨졌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해오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백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주제 먼저 화면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양대 경제권 EU와 미국, 세계 시장의 60%가 넘는 경제 영토를 확보하게 된 대한민국. 2012년 3월 15일 0시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세계 최대의 시장이 활짝 열린다.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9개월 만의 결실이다. 양국 간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8,400여 개, 미국은 7,000여 개의 공산품 관세가 10년 내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수혜 업종으로는 자동차와 전자산업 등이 꼽히고 농축수산물과 제약업 등은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10개 연구기관의 분석으로는 향후 10년간 국내 총생산이 약 5.66% 증가하고 일자리도 35만여 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 존폐가 여야 정책의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은 이익균형이 깨진 협정이라며 제재 협상이 아니면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말 바꾸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한미 FTA를 이제 와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논란은 ISD 재협상 논의의 수위,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사법주권 훼손 등을 이유로 ISD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ISD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ISD 조항을 수정 차원에서 미국 측과 재논의할 계획이다. 발효를 며칠 앞두고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미 FTA. 참여정부 때 타결된 한미 FTA와 현 정부에서 재타결된 한미 FTA. 과연 무엇이 달라졌고 왜 논란인가? 센 경제인 토론. 한미 FTA 폐기 논쟁의 허와시를 짚어보고 국익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지 집중 진단한다. 자,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두 교수님,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많이 봄 기온이 도는 것도 같은데 우리 FTA 시장은 아직도 그야말로 찬바람이 부는 그런 한겨울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FTA에 찬성하는 분 또 반대하는 교수님 각자 한 분씩 모셨는데, 우리 반대론에 대해서 우리 또 최 교수님한테는 그것이 왜 반대가 타당하지 않은지 이유를 좀 듣고요. 또 기왕에 나왔던 문제를 포함해서 아무튼 새롭게 최근에도 쟁점이 되는 문제점 같은 걸 다시 백 교수님 좀 지적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3월 15일 날 발효가 될 거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무튼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선거 쟁점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경론이 예상되고 또 이거에 따라서 FTA 운명도 결정이 되는 그런 순간을 이제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데, 먼저 이런 최근에 일고 있는 FTA 논란, 이게
발효가 지난번에 정식으로 앞두고서는 좀 잠잠해질 것 같더니 다시 이렇게 쟁점화 돼 있어서 하면 총론적으로 지금의 이 격화되고 있는 논란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총론적 관점에서 한번 두 분의 말씀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진보 진영은 이제 한미 FTA를 불평등 조약이고 굴욕적인 협정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보수 진영은 이제 한미 FTA 발효 일자를 정하고 또 협상 대표였던 분을 총선 대표 주자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정치적인 이슈로 이게 띄워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FTA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치권이 재편하고 있다. 정말 이 진보 진영이 만약 총선에서 승리해서 만약 집권 당이 되게 되면 정말로 이 FTA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권이 좀 그동안의 정치권에 대한 부패 스캔들이라든지 뭐 이런 국민들의 비난 정서를 좀 돌리고 뭐 사회 각층의 좀 무분별한 복지 요구 뭐 이런 거 일일이 응대하는 것보다는 FTA라는 좀 다분히 논리적인 이슈를 불을 지피는 게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좀 덜하다. 뭐 이런 계산을 해서 양측 진영 공이 찬성과 반대로 이렇게 나눠진 국민들의 이 정서를 좀 띄운다. 그래서 좀 실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슈가 좀 정치 노름에 좀 이렇게 놀아나고 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탈정치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백 교수님, 과연 이게 이렇게 정말 지금 최 교수님 지적대로 정치적 이슈화의 관점일까요? 정말 필요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작년 12월 달에 그 국회에서 그 뭐 날치기 통과라고 하기도 하고 일방적 비준이라고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는 이 FTA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것인데 그 당시 주장들은 법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국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제대로 짚어지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지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당 쪽이나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이 FTA가 실제로 우리에게 실익이 있느냐 없냐라는 문제가 일단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표된 각종 자료를 보면 한미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효과가 0.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은 문제점이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라는 것이 아마 주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이거 지금 어째 야당 쪽에서는 제재 협상이 안 되면 차라리 폐기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뭐 이런 협정이라도 팩스 한 장이면은 이걸 폐기할 수 있다는 얘기도 정말 있는 거지 맞는 얘기인지 이렇게 협정 내용이나 국제 통상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좀 그거 한번 궁금해요. 우선 한번 그걸 좀 답변해 주시죠. 네, 모든 협정은 당사국이 합의해야만 발효가 되는 것도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한쪽이 뭐 굳이 협정의 구조를 받기 싫다 그러면 이제 폐기가 되는 거죠. 탈퇴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미 FTA도 있고. 근데 이제 통상 협정은 일단 발효를 하게 되면 어떤 상업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이미 확정이 되고 기업들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폐기시킨다 하는 것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뭐 외교 안보 분야나 또 군사 동맹 조약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 안전 보장 문제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정말 폐기하고 국가를 안전 보장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올 수는 있어요. 옛날에 뭐 독소 불가침 조약 같은 거를 히틀러가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경우는 찾아볼 수 있지만 이 통상 조약을 이미 발효를 예정하고 발효가 되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국내법을 그거에 맞춰서 전부 개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폐기를 시키게 되면 그 효과는 정말 엄청나게 미친다, 한국에.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헌법상의 어떤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고 그걸 폐기할 때도 헌법상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취지를 살린 다음에 역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폐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팩스로 나중에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국회 권리 동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국가의 어떤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폐기 절차를 밟아야 된다. 봅니다. 협정 발효 전하고 후하고 더 어려운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지금 이론적으로 어떤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협정이 발효되고 나서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발효 전에는 이미 양국이 이제 발효시키기로 이미
비준서라는 걸 교환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렇군요. 발의 후도 마찬가지로 협정이 이미 권리무효가 성립됐기 때문에 네. 더 어려워지겠죠. 자, 백 교수님, 그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파기가 됐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 간의 약속도 이게 참 신뢰의 기반을 두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시시비비 영향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제 파기가 됐을 적에 그 국가 우리가 저 나라는 이게 신용이 참 없는 나라 아니냐라는 그런 국제 사회에서의 어떤 신뢰도 하락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점도 뭐 최악의 경우 정말 파기를 국회가 의결을 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국익에 큰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지경까지가 왔는지를 우리가 좀 거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2007년에 협상을 해서 서명을 할 때 이른바 부분 수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재협상이라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그게 미국 측 요구에 의해서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뭐 가느니 안 하니 뭐 서명을 하느니 마니 비준을 하느니 마니 하다가 2010년도에 재협상을 안 하겠다고 하다가 재협상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요건들이 뭐 세이프가드를 도입한다든가 이 기존에 타결된 그 관세율을 다시 뒤집어 엎었다든가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국내에 많은 피해를 보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국회든 어디든 간에 서로 협의가 되고 그 피해받는 사람들이 얘기가 되지 않고 지지부진 하다가 갑자기 지금 총선 직전에 한 몇 개월 남겨놓고 지금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타결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수당의 일종의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국회라는 것이 이쪽이 다수당이 될 수 있고 저쪽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익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갔는가 네. 이게 국민들이 주로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잘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잘된 거라고 얘기하는 쪽에 그 이른바 그 화법이 혹은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심지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의 성장률이 0.2%, 0.2%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법을 바꿔야 되고 또 수많은 피해자가 나타나야 되고 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법상으로 보면은 한쪽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얘기한 것도 그거고 문제는 국익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하든 아니든 간에 이게 제대로 된 협정으로 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방법은 제대로 된 협정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파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국가적인 뭐 신용을 뭐 낮추냐 안 낮추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그러게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백 교수님 관점은 파기를 해서 국가 신용도의 추락 부분보다는 실제 내용에서 정말 이게 엄청난 독소 조항이라면은 이거는 그걸 그렇죠. 무시하고서라도 예.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이어서 계속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이제 한번 그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그러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우리 경제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의 문제인데 이제 당연히 야당 쪽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정부의 발표는 과대 포장돼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장이 영향이 한 0.2%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부분을 한번 그럼 정말 정부가 얘기하고 또 여당이 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레벨업되고 세계화될 수 있는 아주 필수적 당위적 차원의 문제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백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게 그 미국 의회에서 네. 발표한 이제 보고서입니다. 화면에 조금 이렇게 한메트 비춰주시죠. 보고서인데 네. 이거에 의하면 미국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한메피트를 강행시킨 거거든요. 그 강행시킨 거 중요한 요인은 그 중에 몇 가지 핵심적인 요인들이 미국 측이 유리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약 10 빌리언. 바뀌었다라는 거는 먼저 노무현 정권 때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달라졌다는 많이 의미가 바뀌었다는 아니고. 얘기죠. 네, 네. 그래서 10 빌리언 약 100억 불 이상의 효과를 본다라는 조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이렇게 평가한 것이 그렇게 다 가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이게 정말로 이렇게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한EU FTA가 드디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수출이 4%가 증가했는데 EU 쪽은 약 22%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무역 역조가 무려 40%가 실제 효과가 있었던 거죠. EU 쪽으로. 네. 물론 1년 가지고 뭐 이것을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실제로 우려하던 사람들의 그 우려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한중 FTA도 한다라고 하는데 한중 FTA나 한미 FTA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한미 FTA의 이른바 독소 조항이라는 걸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도 또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뭐 타이틀에 뭐 세계 최대의 시장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최대의 시장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와 어떤 벼랑 끝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점검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백 교수님 말씀 들으면 한미 FTA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미 FTA 문제가 아니라 한 EU FTA도 문제고 문제가 되고 한중 한중 FTA도 문제는 예. 정말 큰 일인데 예. 자, 지금 이게 참 이거 듣는 국민들은 어떤 장단에 이게 춤을 춰야 될지 사실은 정보라는 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듣는 정보인데 국민들은 참 혼란스러워요. 이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워낙 시각이 다르니까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한 EU FTA가 체결되고 난 다음에 EU는 22% 수출이 늘었고 우리 쪽에서는 4%밖에 안 늘었다. 또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0.2%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그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뭐 수치상으로는 하나도 좋은 게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지난번 재협상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좀 숫자적인 예를 들면 50대 50으로 양국 간의 균형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자동차 분야를 말씀하신 대로 대폭 양보를 했죠. 그리고 얻은 거는 돼지고기라든지 네. 의약품 분야에 이제 특허 제도를 좀 유예를 더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양보한 걸 충분히 커버할 만한 얻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50대 50이 한 60대 40 정도로 미국 네. 측의 이익의 균형이 좀 기울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양보 조치 없이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몰락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미국의 비준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좀 더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협정문 하나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고 우리도 좀 협상 의제에 뭐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꺼내놓을 수 있었어요. 개성공단. 근데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준비 못한 그런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그것 때문에 FTA를 폐기해야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FTA라는 게 윈윈 게임인데 뭐 한쪽이 잃으면은 한쪽이 얻고 이런 게 아니고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윈윈 게임이에요. 그래서 60대 40으로 나눠 갔든 뭐 50대 50으로 나눠 갔든 약간 미국이 좀 더 많이 가져가는 식으로 재협상이 됐지만 우리가 지금 폐기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40을 완전히 손해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폐기가 가져올 한미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악영향 또 앞으로의 어떤 한미 관계에 어떤 미치는 영향, 외교 안보 관계에 어떤 영향 이런 것도 분명히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폐기 여부를 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협상 문제는 받을 측면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협정의 어떤 폐기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부는 이제 지난 정권 때 FTA하고 지금 달라진 게 거의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외교통상부 자문을 맡고 계시는 최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재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참 듣기가 그 뭐라 그래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할 만한 이를테면 그걸 말씀해 주셨죠. 한번 이 점도 한번 좀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번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지금 금융 위기 이후에 우리 글로벌 경제 지형도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FTA를 체결하던 아까 우리 2006년도라고 그랬는데 2007년 시작이 된 게 2007년도였었나요?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면은 그 내용도 조금 한미 FTA 내용도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달라졌을 텐데 그런 거에 비견해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협정이 제대로 된 건지 그걸 한번 조금 먼저 백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계 경기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FTA를 앞으로 또 할 거냐 말 거냐에서 가장 기준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작년에 2011년 8월 달에 미국이 신용 강등이 됐죠. 네. 강등된 이유는 재정 적자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유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가장 지금 안 좋은 모델이 일본식 모델입니다. 일본식 모델은 GDP 대비 200% 이상의 재정 적자를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지금 판단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경기 침체 더블 딥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과연 오느냐 안 오느냐라고 뭐 경제학적 논쟁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온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GDP 대비 100%의 재정 적자라는 것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거대한 수준이거든요.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대선 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질적인 내실을 갖춘 상태에서 세계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바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11년 그 8월 달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무려 6.2%인가요? 5%가 떨어집니다. 하루에.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대경책, 즉 이른바 대외 의존도가 너무 심해서 미국과 중국이 침체하면 한국은 더 침체한다라는 것이 반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점에서는 한국 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나치게 외향적인 경향, 이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역수입 징조까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미 FTA도 지금 걱정되는 것은 미국산 차 혹은 미국에서 만든 일본 차가 국내로 역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내 자동차 산업이 이른바 산업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외향적으로 가야 되느냐, 내향적으로 가야 되느냐, 블록으로 할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된 유일한 정책은 세계 시장이 FTA하면 열린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계 시장은 지금 냉정하게 따지면 전 세계 주요 거대 국가들의 관세율은 2.5%에서 3,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관세율이죠. 심지어 일본도 3.5%밖에 되지 않고 미국도 3%밖에 되지 않고 EU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만 좀 높은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관세를 낮추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관세 장벽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전략을 우리가 파헤치지 못하고 관세율만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이런 FTA론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최 된다는 교수님, 것이죠. 그 글로벌 시대 FTA만이 살 길이다라는 일종의 아젠다 세팅을 정부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해왔고 또 그것이 국민들도 또 그러니까 심지어 민주당도 FTA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환경 속에서 FTA도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가 백 교수님 지금 논지죠.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무역 의존도가 네. 9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로 경제의 어떤 원동력이 창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뭐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해외 시장의 마켓 액세스, 그 시장 접근을 창출하지 못하면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는 게 가중된다는 것이죠. 어떤 뭐 수출 기업만 좋으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부의 90%가 거기서 창출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이 FTA를 그나마 맺을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은 대만하고 벌써 자유무역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데 그만큼 차별당한다는 거예요. FTA를 맺으면 마켓 액세스가 창출되는 측면도 있지만 FTA를 맺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차별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이너스 효과도 함께 고려해서 FTA를 이제 방어적인 이유로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건데 물론 그걸 너무 공격적으로 맺어서 우리의 어떤 가드를 완전히 상실한다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구하는 품목을 골라내고 급진적으로 가야 되는 품목을 골라내고 그런 기브 앤 테이크 형식의 협상은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FTA 자체의 어떤 방향성 자체를 만약에 의심한다면 그 우리 경제의 근본 그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서비스도 중요한데 어떤 지금까지 너무 서비스 산업이 너무 이렇게 보호 위주로 되다 보니까 국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진출하는 게 서비스 아닙니까? 네.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법 쪽에. 근데 사실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거는 경쟁을 좀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 개방을 좀 게을리했기 때문에. 근데 한미 FTA는 서비스가 굉장히 품질이 높은 나라와 FTA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그 경쟁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 서비스 산업도 방향을 설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두 분이 의견이 현격히 차이가 나지만 또 각기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좀 거둬드리고요. 이제 강론별로 들어가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우리가 소위 ISD,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라고 하죠. 이게 그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해당국에 이렇게 정책 규제에 이제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면 제3국에 이제 소송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소위 ISD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최 교수님한테 좀 여쭙게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FTA
개정하면서 들어간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분명히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미국 쪽 요구였죠. 미국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미국이 요구한 겁니까? 이게 들어가게 된 동기가 아니면 반반입니까? 그 뭐 거의 반반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 물론 이제 원래 요구는 미국 측에서 왔다고 보여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맺은 FTA는 그 빠짐없이 이 ISD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ISD를 전부 새로운 게 포함시켜서 아니다. 그렇죠? 해놓고 네, 네, 네. 전 세계에 이제 2,600여 개의 투자 협정이 있는데 거기도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보편적이란 제도 자체를 사실은 부인하는 거는 좀 시대적인 경향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ISD 제도가 계속 발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남용 가능성이 있느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좀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전체를 싸잡아서 이 독소 조항이니까 이걸 빼지 않으면 FTA를 뭐 폐기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좀 왜곡된. 근데 주장이라고 EU하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ISD가 안 돼 있죠. EU는 그 ISD라는 거를 그 EU 그 대표부 차원에서 네.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국내적으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EU의 그 개별 구성국과 맺은 아, 그 양자 협정에는 다 ISD가 들어가 있고 한 두세 개 나라와 맺은 것만 없습니다. 그 옛날에 맺은 것들. 네, 통계를 보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 중에서 85개 국가 중에서 81개 국가, 81개 국가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ISD를 맺는 걸로 네.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유독 미국과의 ISD만 이렇게 물론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조항상의 어떤 미국과의 ISD에서 특별히 다른 국가에서 없는 독소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국민들 잘 몰라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 하여튼 저는 거기에 좀 반미적인 그 경향 가진 분들의 주장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맺은 이제 이번 ISD는 다른 그 우리나라가 좀 초기에 맺은 것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투자 보장을 좀 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최 교수님이 그 개정된 것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하면도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예. 그래서 뭐 투자하기 직전에 있는 사전 투자자도 보호를 한다든지 투자를 이미 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런 굉장히 하이 스탠다드의 보호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존에 맺은 것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측면도 있고 네. 그만큼 또 위험성이 조금 증가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고 투자를 유치하는 그 이익을 얻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도의 높은 수준을 추구하면서 위험을 어느 정도 테이킹하고 투자를 또 유치하는 그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는 네.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백 교수님은 이제 그 정도의 문제에서 아무래도 시각이 달라질 텐데 어떠신지. 우리 최 교수님이 그 FTA 한미 FTA 재협상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신 점 대단히 높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근데 ISD 문제는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한 EU에서는 그 ISD가 안 들어가 있죠. 근데 BTI 즉 투자자 바이라테럴 인베스트먼트인데 투자자는 들어갔습니다. 근데 투자자로 협정으로 그 ISD가 들어가는 것과 FTA로 들어가는 것이 다릅니다. FTA 들어가는 것은 상품, 우리나라 같은 포괄적 그 FTA에서는 상품 서비스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자체를 다 개정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FTA 조약이기 때문에 특별법적으로 앞으로 가버리면 거기에 위배되는 법들은 다 바꿔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는 주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법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공정한 게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백 교수님 말씀대로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IS에 대해서 일부 지금 최 교수님이 인정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를 따로 크게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특히 이제 SSM법 우리 유통업체들하고 부딪히는 법 문제라든가 또 아까 잠깐 그런 말씀하셨죠. 미국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그 주법이 우선이다 보니까는 주법 캘리포니아는 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또 이게 그렇죠? 협정이 발효가 되지 않는다고 이런 문제들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나요? 주가 만약에 이렇게 반대하면 매번 부딪히는 문제 같은 것들. 또 그다음에 우리 쪽 안에 우리 인바운드 쪽에서 보면은 우리 SS법이나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미국이 우리 지자체들의 법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 연구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그 제소 문제를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근데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강론이지만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들 전체적으로 좀 한번 최 교수님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팩트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왜곡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FTA의 효력은 당연히 지방정부에도 미치게 됩니다. 한미 FTA 1조 3항을 보면 1.3조입니다.
당사국은 지방정부의 협정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준수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그 각 지방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협정 위반이 됩니다. 그럼 분쟁 패널에 제소돼서 미국이 지게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지방정부의 준수를 이끌 거냐 하는 것은 미국의 국내법적인 문제지만 당연히 그 조약상의 의무는 지니게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만에 반발하게 되면 미국 연방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준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가 협정을 위반하는 게 우리가 발생하거든요.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그거는 미국의 헌법이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걸로. 그리고 이제 그 호주 담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FTA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맺은 FTA는 그게 없어요. ISD가 없는데도 양자 투자 보장 협정상의 그 루트를 통해서 제소가 된 거거든요. 그만큼 양자 투자 보장 협정이 많이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ISD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FTA 빼도 그렇게 제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판단에는 양자 투자 보장 협정상에 있는 ISD하고 한미 FTA에 도입된 ISD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간접 수용 같은 경우에 그 옛날에 나프타 초기 시절에는 그 요건이 상당히 불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상당히 그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한미 FTA 같이 요즘에 맺은 것들을 보면 간접 수용의 요건을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규정을 전부 두고 또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 안정화 같은 조치는 간접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예외 조항도 분명히 명시적으로 받고 있고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는 빠진다는 조항도 있고 해서 옛날에 맺은 FTA보다 오히려 안전성을 좀 강화한 측면의 그런 조항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남용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미국의 모델 그 텍스트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협상 막바지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반대도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측면을 커버하기 위한 조항들을 많이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미 FTA에 도입된 ISD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어떤 중앙정부와의 그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완벽히 해소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앞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느냐 또는 지자체를 이렇게 일관된 정책으로 이끄느냐 하는 문제지 그것 때문에 ISD 자체가 뭐 빠져야 된다, 그걸 드러내야 된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백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강론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은 보완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타개해 나갈 구석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최 교수님 뭐 이 미국이 ISD를 체결한 나라들이 이제 에콰도르 무슨 저 남미 쪽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보다 조금 이를테면은 뭐 수준이라고 할까요? 어떤 경제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뭐 좀 우리도 뭐 그런 취급을 받는 거 아니냐는 그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남미의 이제 일종의 좌파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좌파를 취하는 데가 있죠. 볼리비아, 에콰도르, 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라든지 코레아, 뭐 모랄레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남미 좌파 3인방입니다. 국유화를 통해서 사회주의화를 통해서 어떤 자본의 유입을 차단하고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ISD나 이런 걸 탈퇴 선언을 해버렸죠. 그다음에 국유화를 진짜로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제가 만약에 그런 모델로 앞으로 간다면 우리 스스로 사실 자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모델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볼리비아가 탈퇴했기 때문에 우리도 탈퇴해야 되지 않느냐. 그 볼리비아가 탈퇴한 건 ISD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ISD가 아까 말씀드린 발전 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 건가 하는 걸 좀 공론화해서 폐기 논쟁이 아니고요. 앞으로 좀 협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양국 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ISD 문제는 뭐 사실은 이거는 뭐 1시간 이것만 따로 떼어내서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라도 토론해야 될 문제라서 일단 이건 좀 접겠습니다. 자, 백 교수님, ISD 문제 말고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들도 있죠. 그걸 한번 이를테면 뭐 한 번 개방된 수준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이게 소위 역진 방지 조항인데 이런 걸 포함해서 간단히 좀 문제점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몇 가지만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ISD를 뭐 다 포함된 얘기니까요. 문제는 한국법은 한번 개정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개정할 게 또 남아있지만 저쪽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국회 통과하면 복잡한데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다시 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불공정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레치시든 이 역진 방지든 뭐 IS든 이미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법들을 많이 좀 개정하고 앞으로도 개정해야 될
단계와 있거든요. 이번에 한미 FTA가 왜 하필이면 3월 달에 발효가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 1월 달에 2월 달에 안 되고?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한미 FTA 조약 규약을 다 바꾼 걸 이행했느냐. 그럼 미 국회가 그걸 감시하는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시스템 때문에 이게 검사를 다 맞춰가지고 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미 의회로. 네, 네. 그러니까 우리만 다 바꾸고 그쪽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뇌집 방지 지금 역진 방지 말씀 잘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돌아올 수 없으면 만약 돌아가게 되면 한미 FTA는 폐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아예 그런 문제를 빼고서 해도 된다는 얘기고 IS를 빼면은 차라리 정당한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권장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계속 든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이 발효가 된다라고 하면 후대에 차후 FTA를 맺는 국가들과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중국도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네. 그러면 전 나라들은 굉장히 그 비관세 장벽이 군대법적으로 강화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실제로 FTA를 한다는 것은 저쪽의 비관세 장벽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을 잡아나가면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FTA 정책이 관세일만 하고 저쪽의 비관세 장벽은 하나도 못 건드리는 이런 상태거든요. 조금 전에 EU FTA에서 나왔듯이 이번에 한미 FTA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 한중 FTA까지 치면은 약 70%가 우리나라 교육의 총 70% 정도가 FTA로 발효가 되는데 그걸 나중에 어떻게 메꿀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가기 전에 좀 정리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단계를 갖지 않으면 네.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 되면은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다 뭐가 문제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좀 화가 나시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일단 3월 15일 날 발효가 된다는 전제를 하고요. 예. 그러면 발효가 된다면은 이제 지금 백 교수님 주장이라면은 이익보다는 피해가 많으니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이제 농축수산업 쪽, 제약 쪽 업이 피해가 크지요. 도대체 어떤 보완 대책을 우리가 해야 될지를 한번 전향적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FTA가 지금 주로 추진된 논리는 공산품 쪽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보고 네. 뭐 농업이나 뭐 의학 이런 데 일부분에서는 우리가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논리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공산품조차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특히 그 산업 역조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뭐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공산품 쪽에서 혹시 이익이 난다면 그게 피해를 보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른바 그 피해 방지 대책인데 지난번에 그 농어촌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약 20조 원 정도를 그 농업 쪽에 이제 FTA 피해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해놨는데 그 중에서 그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18에서 19조 정도, 약 95% 이상이 기존에 있던 농어촌 대책의 이름만 명칭만 변경시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지는 없다라는 거 실제 대책은. 그다음에 의학은 어떻게 되냐? 의학은 이번에 한미 FTA 투자 연계 때문에 약 2조에서 3조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정확한 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또 게다가 이제 법률 서비스 미국의 아까 뭐 경쟁력이 있다 말씀하시지만 미국의 거대한 로펌들이 전 세계에서 법률적인 문제로 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스템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여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것이고 다음으로 교육 문제도 지금 경제 자유무역 지대에서는 교육을 허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 학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미국의 유명한 학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글로 가지 한국 학교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문제들이 그럼 대책이 없을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지고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그쪽 일정에 딱 맞춰놓고 이때까지 통과시켜 하면 와르르 와가지고 뭐 부시고 어쩌고 뭐 이렇게 다 이 통과시켜 버리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발 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피해는 이렇게 보전하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으면 그러면 국민들이 야 우리나라도 살겠다는데 그 왜 일 안 하겠습니까? 자, 우리 백 교수님 공산품조차도 별 재미가 그렇게 예상하는 것만큼 많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이런 그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걸 정부가 많이 생각을 하고 제대로 네.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WTO 체제가 탄생된 지 이제 20년이 가까우는데요. 그동안 농업을 상당히 보호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데 20조 원 기존에 그 투입을 해왔는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농산물이
한두 개도 없습니다. 현재.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기존의 어떤 재래식 농업에 단순 투입하는 그런 식의 지원은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그 농민 스스로가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재편된 농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존에 주고 있다, 안 주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약회사에 대한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피해액의 1.5배가 넘는 금액을 투입해서 연구개발비 이런 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허약을 만드는 게 장기적인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들은 지원 안 해줘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로펌 스스로 구조조정하고 있고 만약 외국계 로펌이 들어와서 그만큼 승소율이 높다면 그건 우리 회사들이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들이 외국계 로펌을 쓰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고용이 되는 거고 그게 이긴다면 우리 회사들이 결국은 도움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소비자 이익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 로펌의 개방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어떤 국민들이나 또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방한 측면도 있다. 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관세 인하의 혜택이 지금 소비자들에게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는 측면, 그 유통구조에 왜곡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좀 사치품 가격은 좀 오르는 거, FTA 체결 안 한다 그런 거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생필품 가격이나 이런 서민 품목들은 관세 인하폭만큼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떨어지지 않은 거는 우리 분명히 그 유통구조에 왜곡이 있다. 사실 개방을 하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 이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국민 모두가 소비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또 다른 개방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지금 끊겨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FTA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얘기해온 게 우리 시장의 디펜스 문제를 많이 얘기해왔어요. 디펜스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선점 효과를 좀 했으니까 뭐 우리가 피해 받는 거 보상을 당연히 그쪽 시장에서도 해야 될 거고 우리 기업들 산업계 어떻게 좀 그 미국 시장의 선점 효과를 극대화해야 될까요? 그런 방향성을 좀 우리 최 교수님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래서 뭐 FTA라는 게 한미 FTA가 유럽과 미주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중간에 우리나라 경제를 허브로 예. 놓겠다는 원동력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력은 지금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돌리고 그 피부나 저 팔다리로 전달하느냐는 건 별도의 문제거든요. 그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경쟁력을 강화해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진출하는데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거거든요. 윈윈 게임이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나눠 갖자는 게 아니고 서로 배워서 대세계 교육을 증가시키자 이런 거니까 서비스업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농업도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20년간 반복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집중 개발하는 식으로 가고 또 이 기왕에 수출 잘 되고 있는 것들은 더군다나 수출 시장 효과를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삼박자가 결국 맞아떨어져야지 FTA의 의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 FTA가 뭐 지고지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GDP가 정부가 말한 대로 5.5% 이상은 날 수도 있고 지금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1%도 안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전하는 그 하나의 그 계기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의의를 둘 수 있는데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뭐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죠. 자, 마지막 재연의 말씀을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까 우리 백 교수님이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한중 FTA를 비롯해가지고 그러면 제일 크죠, 그게 큰 FTA들이 남아 있고 이제 이 한미 FTA 문제점을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한중 FTA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정말 잘 해야 되겠죠. 방향성 우리가 앞으로 FTA 정책을 글로벌 시대에 무조건 이렇게 그냥 구호적으로 외칠 게 아니라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하셨죠. 좀 스피드 조절도 하고 정확히 문제점 파악을 하자라고 말씀해서 어떻게 제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내수 보호 네. 그리고 외향적 산업의 핵심 부분의 해결 이 두 가지를 문제를 꼽고 싶습니다. 네. 먼저 내수 보호란 문제는 아까 뭐 그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뭐 로펌 회사들이라든가 농민들인가 들으면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뭐 잠사고도 없는데 우리는 왜 피해를 보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더더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SM 같은 경우에 중소산업인데 그것이 그 FTA에서 이게 충돌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소산업이 대기업, 특히 외국계 대기업에서 이렇게 먹힐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호할 수 있는 국내법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대외 경제 정책의 초점은 수출이 아니라 사실은 현지 공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현지 공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중국에 174만 대의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고 미국의 엘라바마에 60만 대의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뭐 전자 공장 다 마찬가지고.
거기에 각종 비관세 장벽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이 밀어나가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결국 2.5%밖에 안 되는 그거 가지고 될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내수보와 외향적 산업의 현실화 네, 이것이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네, 아닐까.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요.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통상 패러다임이 말씀하신 대로 좀 바뀔 필요가 있는데요. 환경도 변화됐고, 그래서 그동안 너무 성장 위주로 우리나라가 달려오다 보니까 과도하게 개방하면서 실제로 또 부의 분배나 이런 걸 생각 안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FTA 정책도 또 중소상인 골목 상권의 보호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지 정당한 어떤 조례의 어떤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한다든지 또 농민들의 보호를 좀 더 강화하고 다만 경쟁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좀 접근을 좀 더 강화해서 FTA에 좀 유보 조항이나 이런 걸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장 일변도가 아닌 성장과 분배를 균형을 맞춘 식의 패러다임을 좀 FTA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지난번 지금까지 정부가 겪은 여러 가지 그 대국민 어떤 저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두 분의 토론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백 교수님이 아주 열띤 지적에 대해서 최 교수님이 우리가 뭐 흔히 보수를 꼴통 보수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합리적인 또 인정해 주실 건 인정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답변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주 매우 보람이 있었던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21세기 참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치권이 아무리 치고받고 이렇게 싸운다고 하지만 정책과 주장에서 이렇게 전혀 말이 안 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칠 리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뭐 20세기 전 근대 국가도 아니고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한 그들의 주장과 논리는 나름대로 맞고 또 타당성도 있고 논리도 있겠죠. 그러나 시시비를 논하는 게 이게 결말이 없고 끊임없이 가게 되면 참 이건 소모적 논쟁에 불과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절충점 그리고 균형점을 찾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치이고 또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겠죠. 지금 우리 정치권은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참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정말 국가를 위하는 것이 뭔지 또 한미 FTA를 어떻게 보고 앞으로 나가야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이거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권이 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세련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 국민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죠. 자, 두 분 토론 고맙고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